여기선 살아남는다. 자, 저번 편에서 아카드 제국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봤죠? 사르곤이 만들고 나람신이 키우고 기후변화에 내부 반란에 구티인까지 삼중으로 얻어맞고 기원전 2154년 그냥 풀썩 쓰러진 겁니다. 아카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카드가 사라진 다음 교과서에 딱 한 줄 나와요. 구티인이 약 100년간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다. 이 한 줄 읽으면 어떤 장면이 그려집니까? 뭔가 야만인들이 도시 다 부수고 불 지르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장면 아닌가요? 완전 아수라장.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 누가 그렸냐를 생각해 봐야 해요. 구티인에 대한 수메르 문헌이 있어요. 짐승 같은 본능과 원숭이 같은 외모를 가진 자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글 쓴 사람이 누구냐? 저놓고 쓴 겁니다. 선거에서 지고 나서 기자회견 열고 상대방이 불법 저질렀다, 국민이 속았다 하는 거랑 구조가 완전히 같아요. 지면 핑계 찾는 본능, 이건 5,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하, 그게 제일 안 변하는 거요.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이 100년이 어땠냐? 고고학자들이 이 시기 라가시라는 도시를 발굴했는데 유물이 쏟아집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정교하고 수준 높은 게 아묵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구데아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 재위 시절 기록을 보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했어요. 조각용 목재로. 오만에선 섬노감을 가져왔어요. 조각상 재료로. 인더스 유역,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쪽에서는 금이랑 보석을 사왔고요. 가만, 이게 야만인한테 짓눌려서 도시가 사라지는 중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보석을 수입하고 있다고요? 그럼 암흑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라가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드 제국 아래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수도 아카드에 세금 갖다 바치고 아카드어로 문서 쓰고 아카드인 총독 눈치 봐야 했어요. 그 꽉 짜인 시스템에서 갑자기 풀려난 거예요. 구티인의 지배 방식이 달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교한 중앙 집권을 갖춘 집단이 아니었어요. 자그로스 산맥에서 내려온 반유목 집단으로 거점 몇 군데를 눌러놓고 조공만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네가 해라. 대신 내 몫은 꼬박꼬박 챙겨. 이게 구티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라가시, 우르 같은 도시들은 오히려 자치를 회복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구데아 석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네.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구데아 석상이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여러 점 있는데 기원전 2100년 유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해요. 이것이 구데아 석상이라는 것인데요. 보세요. 인물 얼굴의 미세한 근육 표현, 옷주름의 깊이. 이걸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구데아, 이 사람이 또 독특한 게 있어요. 스스로를 왕, 루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엔시, 주지사라고 불렀어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냥 이 도시 관리자다.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 챙기는 전략이죠. 구티인이나 주변 세력한테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5,000년 묵은 처세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가 한 일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신전 짓고 군대 운영하고 국제 무역하고 외교 맺고 왕을 안 했을 뿐이지 나라를 통째로 운영한 거예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게 리더십이라는 게 실제로 뭐냐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롭고 자치적인 시기가 마냥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100년이 지나면서 각 도시들 사이에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자치권은 좋은데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동쪽에서는 엘람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이란 지역 왕국인데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쪽에서는 아모리인이라는 반유목 집단이 메소포타미아 가장자리를 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공동의 지배자가 없으면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한다. 라가시, 우르크, 우르 각자 자치를 회복하면서 이제는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됩니다. 누가 더 많은 물기를 차지하냐, 누가 더 좋은 무역로를 가져가냐. 아카드라는 공동의 지배자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에 긴장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의 적이 없어지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강하게 중앙을 잡아줘야겠다. 혼란 속에서 안정을 원하는 심리. 이 타이밍에 딱 맞춰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르크라는 도시의 왕. 이름이 우투헤갈. 기원전 2112년경.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구티인의 마지막 왕 티리간을 직접 쳐서 내쫓습니다. 드디어 누가 일어난 거네요. 근데 이 우투헤갈의 비문을 읽으면 재밌어요. 거기서 갑자기 길가메시를 소환하거든요. 나의 치안관 길가메시가 나를 도왔다. 그 전설 속 영웅을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을 꺼내온 거예요. 우르크의 영웅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으로 치면 대선 후보가 나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잇는 지도자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거랑 구조가 같아요. 정통성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투헤갈이 구티인을 내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왜? 운하 점검하러 나갔다가 빠져 죽었다는 설. 궁정 내부에서 암살됐다는 설. 기록이 없어요.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재위 기간은 고작 7년. 구티인을 내쫓은 영웅이 7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적은 내쫓았는데 정작 자기 앞날을 못 봤네. 그리고 이 순간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냐면 구티인은 이제 힘을 잃었고 우투헤갈은 죽었고 각 도시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동쪽에서는 엘람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고 서쪽에서는 아모리인이 경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또 혼란이 시작된다. 그 긴장감이 팽팽한 순간 또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르라는 도시의 주지사로 있던 사람. 이름이 우르남무.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쿠데타설. 우투헤갈이 죽자마자 군대 몰고 우르크를 접수했다. 수메르 왕 목록에 우르크가 무기로 쳐졌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계승설. 혼란기에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질서 유지자로 자연스럽게 올라섰다. 어느 쪽이 맞냐? 기록이 없어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결과는 명확합니다. 기원전 2112년 우르남무는 우르 제3왕조를 엽니다. 그리고 수도를 우르크가 아닌 우르로 정했어요. 이 결정 하나가 이후 100년의 역사를 바꿉니다. 왜요? 우르크가 더 크고 유명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르크는 수천 년 된 도시예요. 거기에 뿌리 깊은 귀족이 있고 오랜 신전 세력이 있고 두터운 기득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왕 노릇을 하면 계속 그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르곤이 아카드를 새로 세운 것처럼 우르남무도 자기 도시를 선택한 거예요.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공간에서 새 판을 짜는 전략. 그리고 우르는 위치도 기가 막혔어요. 페르시아만이랑 직접 연결된 항구 도시거든요. 오만이랑 인도에서 오는 무역선이 들어오는 관문. 물자가 모이는 곳에 수도를 두면 돈과 권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려 장사도 목이 좋아야 하지.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지가 전부입니다. 달의 신 난나를 주신으로 모시고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워요. 지구라트가 뭐냐면 계단식 신전탑인데 도시 어디서나 보이는 랜드마크예요. 이 도시의 중심은 신이고 신의 대리인은 왕이다. 이 메시지를 건물로 새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르 남무가 이전 왕들이랑 진짜 다른 건 따로 있어요. 아카드 제국은 어떻게 지배했냐? 총독 심고 반란 나면 군대 보내고 안 따르면 진압하고 핵심이 무력이었습니다. 왕이 강하면 유지되고 왕이 죽으면 흔들리는 구조. 그러나 우르 남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해요. 칼 대신 시스템으로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발라 시스템. 발라요? 그게 뭔가요? 수메르어로 순환이라는 뜻인데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국 안 각 지역은 저마다 잘 만드는 게 달라요. 유프라테스 강가 어떤 도시는 밀이 풍년이에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자그로스 산자락 다른 도시는 가축이 넘쳐나요. 근데 밀이 없어요. 갈대늪 지역은 갈대와 물고기가 가득한데 나무가 없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 각자 시장에서 사고 팔았어요. 근데 발라 시스템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각 지역이 자기가 제일 잘 만드는 걸 중앙으로 보내요. 그게 중앙 물류 허브에 다 모였다가 다시 필요한 곳으로 재분배됩니다. 밀이 없는 도시엔 밀이 가고 고기가 없는 도시엔 고기가 가고 국가가 전국의 수요와 공급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시장 역할을 하는 거네. 더 강력해요. 시장은 사고 파는 선택이 있잖아요. 발라 시스템은 선택이 없어요. 지정된 물자를 지정된 날짜에 중앙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다음 달에 받아야 할 게 안 와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객가 마을은 물고기만 잡혀요. 밀 한 톨 안 나와요. 발라 시스템 안에 있으면 물고기 보내고 밀 받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켜서 시스템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로만 살아야 해요. 사람이 물고기만 먹고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게 곧 굶어 죽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군대 안 보내도 스스로 버티지 못해요. 와, 이거 완전히 경제로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칼보다 더 무서운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칼로 누르면 티가 나고 반감이 쌓입니다. 경제 시스템으로 묶으면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우리도 택배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누가 강제한 게 아닌데 벗어나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살죠. 4,000년 전 우르 제3왕조가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자, 이 발라 시스템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록이에요. 어느 도시가 뭘 얼마나 보냈고 뭘 얼마나 받아야 하고 누가 오늘 며칠이나 일했고 품삯은 얼마나 줬고 이걸 하나하나 다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점토판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약 12만 개. 12만 개나 돼요? 네, 12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 점토판들이 기록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세밀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노동자 23명이 운하 정비 작업을 했다. 각 8시간 작업, 일당으로 보리 1.5리터씩 지급했다. 이런 게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소 1마리 들어왔다. 양 3마리 나갔다. 은 2셔케를 받고 물고기 300리터를 팔았다. 가축 분배를 전담하는 물류 허브도 있었어요. 푸즈리시 다간이라는 곳인데 각 지역에서 보내온 소와 양이 이곳에 모여서 왕실, 신전, 군대, 관료들한테 다시 나눠집니다. 입고되면 무디유, 출고되면 바지. 실제 점토판에 이 용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4,000년 전의 입출고 코드예요. 그때도 재고 관리가 있었구먼. 요즘 물류 창고랑 다를 게 없어. 그렇죠. 구조가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단위가 같아야 합니다. 우르크에서 1단위, 라가시에서 1단위, 우르에서 1단위가 다 다르면 장부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슐기 왕 때 대대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게 단위, 부피 단위, 심지어 달력까지 제국 전역이 같은 달력을 씁니다. 각 도시가 자기 달력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달 며칠에 세금 내야 한다가 전국 공통이 된 거예요. 관료가 어느 도시로 발령을 받아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요. 지금 대기업이 어느 지점이든 같은 전산 시스템 쓰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라를 굴리는 구조. 왕이 바뀌어도 장부는 계속 쌓이고 세금은 계속 거치고 물자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왕 개인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전 나라들이랑 완전히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카드는 왕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했어요. 나람신이 죽고 나서 반란이 터진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우루 제3왕조는 달랐어요. 왕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마지막 한 조각이 더 들어갑니다. 바로 법전이에요. 법전도 만들었어?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인지 알았는데? 우루 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보다 무려 300년 앞서 나온 법 체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 중 하나예요. 내용이 흥미로운데 누군가의 발을 다치게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면 발로 갚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우루 남무 법전은 달라요. 은 10세켈을 지불하라. 신체 복수가 아니라 금전 배상이에요. 이게 더 현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법전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아가 부자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과부가 권력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나는 이 나라에서 정의를 세웠다. 왕이 약자의 편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전 나라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봤냐면 세금 가져가고 전쟁에 데려가고 반란 나면 짓밟는 것. 이게 국가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근데 우루남무 법전이 바꾼 게 있어요.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다. 이 인식이 생기면 반란의 이유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냥 돌에 새긴 선전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디틸라라는 실제 법정 판결문들이 발굴됩니다.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피해를 입혀서 왕의 법 몇 조에 의거해 은 얼마를 배상했다. 법이 진짜 법원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칼 들지 않고 법원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법이 나를 보호해주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내 편이기도 하다. 이 생각이 심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해요. 반란의 이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고 싶지 않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한번 돌아볼게요. 발라 시스템으로 경제를 묶고 12만 점토판으로 모든 걸 기록하고 표준화된 단위로 전국을 연결하고 법전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이 모든 게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나라. 반란을 일으키면 굶어요. 세금은 정확하게 거쳐요. 법이 나를 보호해줘요. 왕이 바뀌어도 내일 아침 밥은 나와요.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카드 제국이 강한 왕이 버텨서 유지된 나라라면 우루 제3왕조는 시스템 자체가 나라를 굴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기원전 2100년에서 2000년 사이 이 나라는 너무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촘촘하고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정교하게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문제예요. 어? 너무 잘 돌아가는 게 왜 문제예요? 그건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